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너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뭐 확산이 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을 했다고도 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시한 그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박지훈 변호사가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이재명 지사가 어떤 내용 얘기하는 건가요?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예. 재난이라는 용어를 붙이긴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1인당 뭐 구별하지 않고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씩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00만 명이면 10만 명이면 재원이 굉장히 1조 필요할 3천억 거네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족이고요. 예. 경기도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40만 원을 뭐 저희 회사 받을 수가 보도국 있습니다. 내에서도 경기도에 거주하느냐 서울에 거주하느냐 이 문제로 좀 얘기가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네. 그럼 경기도는 무조건 나이, 연령 뭐 그렇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맞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죠. 뭐- 이거를 한 달만 주는 건가요? 일회성인가요? 일회성 지급을 하고요. 다만 뭐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유효 기간을 줄 겁니다. 3개월 정도 쓰지 않으면 네. 소멸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목적은 실제로는 10만 원 주는 것보다는 네. 이 경기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역 활성화, 경기 활성화. 지금 돈이 안 도는 네. 이른바 돈맥 경화 상태에 있으니까 3개월 만이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돈을 좀 돌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부양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고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면 뭐 밖에 나가서 좀 뭐 외식도 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3개월 내에 써야겠다고 그 규정한 거는 글쎄 뭐 장성철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아이디어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월 내에 안 쓰면은 없어지니까 반드시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빨리 3개월 안에 써가지고 그분들에게 현금이 돌게 한다라는 차원인데 또 하나는 이게 3개월 이내에 안 쓰면은 예. 저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쓰면은 경기 순환에 큰 도움이 안 되겠죠. 다시 돈이 묶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3개월이라는 기한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 변한박 변호사도 경기도 거주하셔서 네. 이번에 받게 됐다고 하는데 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이 있고 네. 물론 뭐 코로나에 따른 뭐 어떤 그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까지 다 받아야 되냐, 나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던 네. 것은 그렇게 오히려 그러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까지만 주자. 오히려 선별비용이 더 많이 든다. 나중에 이거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사실 박지훈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30만 원을 주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 박지훈 변호사는 40만 원을 받게 되겠죠. 네. 이게 기타 소득을 잡히기 때문에 내년 종합소득세 할 때 별도 소득으로 40만 원, 30만 원 받으셨으니까 네. 거기서 상당 부분 저희는 세금으로 막 회수가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일정 부분 생활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거의 다 소득이 되시겠지만 저희는 상당한 부분의 과표를 떼기 때문에 세금으로 많이 반납하게 될 거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는 어차피 국가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세라든가 세금 정산할 때 회수될 수 있을 거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혹시 여하튼 30만 원이라는 40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생기게 되니까 이게 소비하실 생각이죠? 그렇죠. 뭐 당연히 사실- 소비로 연결되겠죠? 집에서도 얘기를 좀 하면 네.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자. 그 돈이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네. 뭐 한 번에 쓸 수는 없지만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세금 훨씬 전 더 많이 낼 겁니다. 네. 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있고 또 써야 될 3개월 예. 안에 써야 될 뭐 카드라든지 이게 지급이 된다면 반드시 아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도입됐고 뭐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뭐 이재명 지사의 행정권으로 이제 10만 원씩이 지급이 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후에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재난소득이 아니라 그냥 기본소득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토론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왜냐하면 코로나19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냥 긴급 구호 지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회성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헬리콥터 머니처럼 아주 예. 긴급한 상황에 돈을 갖다 뿌리는 방식인 거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불평등이 계속 양산되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피케티 같은 경우는 뭔 얘기까지 하면 기본 자본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25세가 되게 되면 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처음에 자립할 수 있는 네네네.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네, 그거 이거죠? 좀 급진적인 얘기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76%의 국민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네. 지금 실험이 되고 있고 상당히 유의미한 진보나 보수 마찬가지지만요. 경제학者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네네. 핀란드에서도 뭐 실직자들에게 네네.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월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6개월인가 줘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검증된 게 없다고 하잖아요. 예,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그런 거겠죠. 돈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돈을 공짜로 줘? 네. 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요. 진보 진영은 뭐냐면 돈을 만약에 300만 원을 주게 된다면 30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국가에서 지원한 인프라를 갖다가 지원해 주질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공공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면 네. 제가 볼 때 이게 착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90대 14회가 고차가 됐을 때 이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도 고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평생 예를 들면 90은 90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망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국가, 저는 지금 코로나19 지금 사태이지만 예.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이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논의들을 좀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글쎄요, 뭐 당장 어려운 시기에 네. 돈을 재단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의 돈을 뭐 받게 된다면 당장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아주 뭐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1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는 30만 원을 받는다? 이런 거에 따른 뭐 불평등, 소외감 이런 것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화성시는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 또 화성시에서 지급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게 되는데 화성시와 연계한 수원시민은 그냥 10만 원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수원이 화성보다 못한 게 뭐냐. 당연히 저런 생각이 들겠죠.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줘요. 40만 원을 줘가지고 경기도 거 10만 원을 해서 총 50만 원 포천은 줍니다. 4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포천도 이렇게 재정이 아주 재정 넉넉한 자립도가요. 지역이 대략 한 아닌데요. 30% 내외예요. 네. 결국에는 재난관리구호기금 이런 데서 빼다가 쓰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네. 그런 걸 터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이제 중앙정부가 다음 주부터 이 기본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예, 오늘 맞습니다. 당정 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원하겠다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단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들이 그러면은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기네들 재정 건전성을 상관하지 않고 더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정말 국가 재정, 지자체 재정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엔 빚인데 예.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러한 것은 당연하게 지급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변화가, 사회적 변화가 글쎄 무슨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런 그 기본소득과 관련한 아주 첨예한 논쟁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일부 좀 지급하는 것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이제 김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보육 예산을 따져볼 때 예. 아이 한 명당 들어간 예산을 다 합치면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만약에 그러니까 다 국가에서 성장할 때까지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혀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국가에서 1억을 주겠다라는 게 현재 예산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예. 다른 공적 인프라를 모두 포기를 해야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이나 보유 예산 다 포기해버리고 네. 그냥 아이 하나 낳으면 부모한테 1억을 줄 테니까 그걸로 부모들이 알아서 아이를 키우시라. 그런 한다면 예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중학교 의무 교육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적어도 일정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해라. 그 조건으로 1억을 주겠다 한다면 예산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재난 기본소득에서 전 국민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겠다.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각 지자체들이 재난 구호 계획을 더 이상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방역 비용 같은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직장을 잃으면 본인이 국가에서 1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다. 사실상 국가가 임무를 방임하는 거거든요. 예. 당 선생님 말씀처럼 재정이 넉넉하게 된다면 100만 원씩 주고 공적 인프라도 갖출 수 있긴 하겠지만 공적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국가가 그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는 손을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어중간하게 보완하려고 할 경우에는 재정도 파탄 나고 돈도 찔끔 주는 상황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숫자를 따져봐야 했는데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저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논의할 문제이지만 네. 지금은 그 논쟁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뿌리지 않게 되면 경제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많은 부분에서 야 우리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재정 파탄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민생이 파탄 나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특단 대책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헬리콥터 머니도 뿌리고 그다음에 아주 안 좋은 산업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왜냐하면 연쇄도산이 IMF 때도 나서 우리 네. 경제가 네. 폭락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좀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선제적이고 좀 과감하게 예. 재정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민생이 지금 어려운데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관료들이 네.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저는 뭐 현장 바닥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난소득과 관련해서요.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깊겠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초에 국회를 찾아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기구에서도 다 현금 직접 지원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 있는 도지사들도 재난 기본소득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일각에서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월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자꾸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정치권, 특히 야당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엔 40조 위기 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죠. 재난 기본소득은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 장성철 소장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본물이 터졌어요. 이미 네. 긴급 생활비로 해서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은 본물이 터졌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와 같은 저런 입장이면은요. 예. 이번에 미래통합당 선거 집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이러겠죠. 지금 야당이 이기면은 여러분들 긴급생활자금 못 받아요. 10만 원도 못 받고 예.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계속 그 선전선동을 하면 지금 어려운 분들은 지금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 우리 돈을 못 받는데 왜 이런 당을 찍어? 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공격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준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재정 파탄 문제보다는 민생 파탄 문제를 먼저 좀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재정 파탄도 걱정해야 되고 민생 네. 파탄도 걱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누가 먼저 어느 걸 먼저 걱정해야 되느냐. 그런 라는 판단이 것들은 있는 거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걱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은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략 1,0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10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당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 가지고 모질란다. 더 줘야 된다.
국민들 70%까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 안 돼요라고 하는 순간 이번 선거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불과 1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한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선거에 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이러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파탄내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로잡고 싶으면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예. 지금 공격을 하면 선거 100% 집니다. 어느 문제가 더 시급하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변 변호사님 뭐 말씀하실 게 예, 예. 저도 사실 현금 살포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지역 화폐를 주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현금 주는 것은 재정 승수라 그래가지고 그 현금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건 맞는데 예. 지역 화폐를 주게 되면 그걸 쓸 수 있는 곳은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안 쓰면 없어지는 것이고 네.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포퓰리즘에서 반대한다라는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전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말하던 것처럼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거 정말 경제에 살리는데 기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네.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100만 원을 주는 거가 아니라 3개월 아니면 특정 기간을 줘서 그렇죠. 반드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쿠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지. 현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현금. 글쎄 100만 원 가진 사람은 당장 뭐 토토 사거나 로또 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축을 하면 네.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되는 기본소득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재난을 붙여가지고 네. 결국 유효기간을 두면서 지역화폐로 지금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북유럽이나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이 돈을 줘서 좀 도와주는 거지만 경기 순환에 지금 포인트를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얘기를 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먼저 나서서 하고 중앙정부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장 48.1cm의 투표용지가 이번에 등장합니다. 48.1cm면은 대략 50cm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길인데, 글쎄, 이게 48.1cm까지 늘어난 이유는 장성철 선생님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비례정당 투표 때문입니다. 지금 비례정당에 우리가 정당 예. 투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 정당이에요. 아, 38개 네. 정당이나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23개 정당까지만 비례 후보를 내면은 전자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24개부터는 지금 전자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50cm 가까이 길어지게 되면 전자개표 못하면 다 수검표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 당선자 발표도 굉장히 늦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다음 날 오전까지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지금 2002년도에 전자개표가 도입이 됐는데 18년 만에 지금 처음 수개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인구도 늘어났고 그동안 이제 선거 사무원들 개표하는 선거 사무원들 교육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 다음 날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선거에는 더 길어진 투표용지를 전자개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네요.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제가 네. 볼 때는요, 뭐 그 스캐너 같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독특하게 선거법이 바뀌면서 많은 정당들이 이 과정에 들어와서 참여해서 나름대로 국회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길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국회 입성할 수 있는 정당은 몇 정당이 안 되는. 그러려면은 네네. 정당 득표에서 비례 득표에서 이제 3%를 전체 유효 투표수의 3%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정당 중에 3%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이 뭐 대략 한 6, 7개나 될까요? 6, 7개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상황이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다면 조금 더 늘겠죠. 뭐 그래봤자 제가 볼 때는 10개 이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들면 과도기적인 시점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특수하게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왜 이 투표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공유할 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소위 그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양대 그 정당 같은 경우 민주당과 지금 통합당이 항상 예를 들면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예. 소수 정당의 자기의 득표력 같은 경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네. 측면에선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해 요구들을 가진 정당들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장 이번 투표할 때는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좀 피곤하시겠죠,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또 하나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게요. 지역구 후보 투표와 비례대표 후보 투표의 번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번호가 어떻게 다른지는 저희가 그 보도 미술로 한번 좀 구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번, 미래통합당이 2번, 민생당이 3번, 그리고 6번이 정의당. 네 번째 칸에 있지만 번호는 6번입니다. 반대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요. 첫 번째 칸에 있는 민생당이 기호가 3번이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입니다. 정의당은 민생당과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밀려서 네 번째 칸에 있지만 번호는 또 6번이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겠어요. 이거는 네. 박 변호사님 투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례를 그러니까? 내지 않은 정당 같은 경우는 칸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번호는 살아있는데 칸만 빠진 거죠? 칸만 그러니까. 빠진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 돼 번호를 보지 말고요. 그 당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예전에는 막 1번만 찍어라, 2번만 네. 찍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죠. 감 없어요, 2번이. 1번이 없습니다. 예전 선거에는 뭐 짝대기 하나, 예, 짝대기 두 개.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숫자보다는 당명하고 어떤 후보 정확하게 보고 투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사실 이것도 사실 귀찮기는 귀찮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이 긴 투표용지가 생기고 투표용지에 찍힌 번호가 서로 달라진 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게 사실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네네. 글쎄 이게 뭐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두 거대 정당의 목소리만 강화되는 그런 완전 뭐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꼼수죠, 꼼수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반칙 공천하고 반칙 선거에서 득표수를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양대 정당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미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숫자를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기 정당이 그만큼의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별도의 위성 정당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거든요. 뭐 다시마 위성 정당은 저희 옛날에 뭐로 배웠냐면 공산주의에 보면 예를 들면 예. 일당 체제니까 일당 옆에 예를 들면 그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예. 제가 볼 때 의석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은 저 뒤에서 뛰고 있는데 두 정당만 저 앞에 가서 뛰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니까요. 제가 놀란 거는 중국과 뭐 사실 북한도 네네. 일당 독재라고 하지만 조선노동당에 이 노동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들도 있잖아요. 천도고 교우당 같은 예. 경우도 있고요. 아마 두 당인가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한 당만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완전 위성 정당이죠. 말드는 정당인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대 정당 같은 경우 의원 꺼줬죠. 예. 그다음에 공천 잘못되니까 그 공천 다 뒤집어 버렸죠. 뭐 이런 식의 정당 정치를 훼손시키면서 탄생할 21대 국회라고 하는 것이 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치학 쪽에서는 엄청난 논박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긴 투표용지는 저렇게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과거에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 선거제도 준연동형 대표 그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저렇게 투표용지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는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례위성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양비노론을 갖고 똑같이 잘못했어, 꼼수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은요, 자신들이
의석수에 손해를 입더라도 이러한 비례위성 정당을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 때 명분 없는 가짜 위성 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분명히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인영 대표,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자신들의 얘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이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겠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뭐 저희가 이어갈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례정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미래통합당, 그래서 제가 지금 당명을 잘 고민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이 유일한데 지금 민주당과 궤를 약간 같이 하는 그 비례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 두 개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공식 위성 비례정당이고 이 두 정당 간의 또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변 변호사님. 예. 근데 뭐 사실 두 개의 위성정대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마 더불어시민당은 이중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친위대에 불과하죠. 삼중대라기도 뭐하고 그냥 그야말로 친위대라고 뭐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한 정당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일부들이 또 그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중대 하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 좀 열린민주당이 섭섭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예. 왜 그렇게 이제 표를 깎아먹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또 두 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하루 만에 급조가 되고 1번도 하루 만에 영입이 되면서 좀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적자 이렇게 정통성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열린민주당은 서자도 아니다 이렇게 뭐 폄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적자 서자도 이거 이조 시대나 있는 얘기죠. 요새는 이런 그거 얘기하면 또 뭐 인권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열린우리당을? 생각보다 인기가 꽤 있어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열린민주당이 10%까지 가버렸거든요. 예, 생각보다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식 더 루트가 의석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제 했는데 예. 거기는 뭐 어느 정도 그냥 답보 상태인데 열린민주당은 그 지지율이라든지 인기도가 10%뭐 10몇 %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좀 보이고요.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후보 면면이 상당히 좀 인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뭐 아까 뭐 우리 변환 변호사가 뭐 친조국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또 사랑할 만한 후보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또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열린민주당은 뭐 열린 공천을 했어요. 다 전원을 그냥 해가지고 인기 투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경계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치에서는 가끔 하나와 하나를 더해서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에서 하나를 빼서 0이 아니라 오히려 2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열린민주당에 대한 논란이 막 확산되니까 이 범진보 진영, 그러니까 범민주당 진영에 오히려 더 많은 표가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양분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갖다가 두 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지금 양분하는 상황인 건데 얼마만큼 이제 더 위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인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비례대표 선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에 대한 경쟁이 지역 선거까지 영향을 줄 건가 말 건가가 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대표를 모셔오는 이유도 뭐냐면 중도층에 대한 나름대로 예를 들면 호소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중도층이 지역 선거에서 어디에다 투표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적인 부분인데 네. 이 중도층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저희 그 조국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좀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와 무관하게 지역 선거에서 그런 중도층들이 만약 열린민주당의 캠페인 과정들을 보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예를 들면 분노를 느끼게 됐을 때 지역성이 어떤 반영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열린민주당이 컨트롤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중에요. 뭐 손혜원, 정봉주 이런 분들이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이유를 잘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과 관련 조율이 안 됐을 때 상당히 내부의 자존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통령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근데 이 문제도 분명히 걸려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두 개의 달걀을 들고 있다고 좋아하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열린민주당을 경계하는 민주당의 목소리, 이해찬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바라시는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례연합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물심양면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참칭하다라는 표현은 글쎄 우리가 일반적 뭐 그냥 일상생활할 때는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분에 넘치게 뭐 이게 뭐 칭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 많이 쓴 말이죠. 예, 최근에 갑자기 왜 이렇게 조선시대 용어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 김지은 씨가 이제 미투 했을 때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괴념치 말거라 이렇게 뭐 문자를 보냈어서 괴념치 말라라는 표현을 네. 사람들이 사극에서 많이 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던 거인데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칭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사회의 정치권들이 토론 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건 상당히 위계적인 용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왜 어. 이런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위계적인 용어죠. 너는 예. 그런 걸 쓸 용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개념치만 이런 거 다 거죠. 마찬가지인 건데 소위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토론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이 제도를 가지고 그 제도에 들어와서 경쟁하겠다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룰에 맞게 토론을 하면 되는 건데 예.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민주당에 있는가? 전 최근에 그런 거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통합당도 마찬가지지만 미래한국당 공천에 막 개입해가지고 막 공천을 다 바꿔버리는 문제나. 이거 제가 볼 때 민주주의 룰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정당에 있는 리더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들기만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 정당 정치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민주당이 강조하는 게 이제 노무현 정신이죠. 이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머물렀었던 봉화사저 또 지금 잠들어 있기도 하죠. 이곳을 이제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앞다퉈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젠가요? 봉화마을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 일행들이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여기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정철 전 비서관의 얘기는 준비된 게 없군요. 봉화마을에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님 가치나 정신을 잘 새겨서 좋은 정치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안내를 자청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봉화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봉화마을을 방문하는 거는 어떤 선거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정 사장님?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네. 강력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은요. 저 봉화마을이라는 것은 성지입니다. 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참배하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 만나서 덕담 한마디 듣고 이런 것이 저분들이 선거 이용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서 적자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를 더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돌아가신 분을 저렇게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게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열린민주당이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례정당 후보 조사에서는 대략 1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몇 석 정도나 가능한 건가요, 뭐 변호사님? 5~6석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다섯, 같고요. 여섯 석? 예. 예.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비례대표 용지가 48cm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뭐 특정 번호를 찾으려고 해서 상당히 힘들긴 할 텐데 예. 이제 또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 상당히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당의 기호를 정확히 찾아서 옆에 뭐 찍을 수 있을 그렇겠죠. 만큼 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런 식으로 찍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워낙 적극적인 성향이 있고 젊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당의 기호를 정확히 찍어서 하시기 때문에 저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한 득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5, 6석, 그러니까 10%를 얻으면 5, 6석이라고 했으면 비례 순번을 이제 한 5, 6번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번을 받았던가요? 그렇죠. 4번이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고 예. 6번이 이제 황희석. 예. 황희석. 황희석 예. 국장은 8번 팔 번이요. 8번. 예. 네. 아마 그래서 전 관심을 갖고 본 거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대로라면은 뭐 굉장히 높게 봐야죠. 10에서 뭐 11, 12까지 나오고 지금 여론조사가 네. 되고 있고 앞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거대 두 정당이 좀 비례 정당들이 조금 많이 인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중간층으로 볼 수 있는 거 국민의당이라든지 뭐 열린민주당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더 결국에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결국의 같아요. 득표율은 기존의 선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이 뭐 대략 25% 되는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나오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득표율이 높게 마련이죠, 항상. 근데 이제 이런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예. 선거 전에 들어가면은요, 본인들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자, 우리의 공식적인 비례위성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예. 열린민주당이 아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시민당을 찍으라라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이 한 열린민주당은 25% 나올 거다.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 지금 한 12, 3% 나오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앞으로는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혜원 의원이 25% 얻겠다고 한 건 뭐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25석 얻겠다고 한 거랑 비슷한 그냥 단순한 그렇죠, 목표를 원인이겠죠. 제시한 거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민주당 진영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범통합당 진영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려는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상당히 뜨거웠죠. 네. 결국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등판을 하게 됐는데 이 등판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이번에도 못 참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선거판을 본인이 좀 흔드셔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판이 벌어지면 내가 네,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세 번째인 거죠. 저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였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위기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때 심폐소생술 전문이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다 하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아니 세 번째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두 번 다 보는데, 성공했었던 거죠. 세 예. 번째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제 김종인 전 의원, 전 대표의 어떤 지금까지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보다는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곳에 제가 볼 때 배팅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일단 중도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중도로 좀 이동한 것처럼 네. 뭐 2주 내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일단 40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친황체제 아니야. 내가 와 있기 때문에 친황체제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 이미지를 가지고 수도권과 PK 지역의 중도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미래통합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예를 들어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느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요. 예, 좀 그런 과정들을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3세판까지도 김종인 전 대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네. 제가 볼 땐 우리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는 선거 관전 포인트인데요.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못 참으셔서 나오셨다라고 했는데 장 소장님은 이게 합류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뜻밖의 결정이라고 보셨어요? 처음에는 합류하실 거라고 봤는데 네. 나중에는 이렇게 무산되면서 이번에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결심을 잘한 것 같고요. 어차피 저분이 예전처럼 중도층을 확장을 하거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온다. 이거는 무리 같아요. 저분이 이제 들어온 역할은요. 그 선대위에 무게감을 주는 거죠. 지금 박형준 신세돈 위원장을 갖고는 이 무게감을 감당할 수가 없다. 거기 김종인 위원장 딱 하면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분이 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실수를 덜 할 것이다. 선거 과정 중에서는 지도자의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실수, 행동실수가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거든요. 저분은 안정감과 무게감을 줘서 미래통합당 선거에 있어서의 실수를 줄이는 역할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와 이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는 대표 또 뭐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대표가 맡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변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는 좀 더 본인의 지역구에 충실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 항상 누군가를 앞세워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정권을 주겠다.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뭐 당내 쇄신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다른 분들을 앞세우셔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본인은 물러나서 본인의 그 지역구 선거에 좀 더 충실을 하고 그다음 전국적인 선거지에는 김종인 뭐 이제 전 대표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본인이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선거를 해야 선거 이후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입지를 좌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또 김종인을 영입해서 그분에게 역할을 준다고 한다면 선거 이후에 잘 되면 김종인 대표가 잘해서 선거를 잘 치렀다. 안 되면은 결국 황교안 대표 역할은 없는 것 아니냐. 황체제가 무너지는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던 민주당에서는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옮겨간 것 자체가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아무래도 뭐 선거 그렇죠. 전략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한편으로는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 시절부터 있었거든요. 뭐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갔다 그러면 이 뭐 실정을 좀 비판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유권자들이 볼 수 있지만 예. 하도 왔다 갔다를 뭐 몇 번 했기 때문에 예. 그 효과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충분히 갈 수 있고 선거가 이루어지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주 움직이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또 그만큼 저는 지금 좀 미래통합당 선거 판세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마지막 카드를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런 카드를 썼다 해가지고 갑자기 아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우리 박 변호사님이 왔다 갔다라고 이제 폄하를 하셨는데 폄하가 아닙니다. 그런 비판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건 철새라는 얘기거든요. 철새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를 깨끗하게 손 털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선거 승리시켜 놓고 거기서 어떠한 뭐 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또 물러나왔잖아요. 그렇기 철새라는 때문에 의미가 이분은 아니고 진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라는 거는 현상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뭐 네, 철새라고 현상을 얘기하는 얘기를 거.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또 철새라고 이제 말씀, 표현이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얘기한 것과 네, 정치적 절대 해석을 그런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가 아니고 예. 정 다른 정당 왔다 저분은 갔다 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너무 왔다 갔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그런 그러면 요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번 그 총선을 잘 이끌어요. 잘 이끌어서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낸다. 그러면 이제
대선 2년 남았거든요. 네. 대선 과정에서 또 김정인 위원장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 뭐 또 그런 역할을 맡으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소위 그 당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와서 나름대로 중도화시켰단 말이죠. 그 정당을 네. 갖다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은 경제민주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와서 소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표였죠. 그 당시에요. 민당이 어려운 상황에 와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친노와 친문 색깔들을 이렇게 해체하면서 중도층들을 오게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생각했던 민주당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전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가치를 들고 나오실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김종인 표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신가에 대해서 한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만약 이 상황에도 저 브랜드를 만들어낸다? 저는 그럼 그 브랜드 가지고 다음 대선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예를 들면 킹메이커가 되던 아니면 킹을 하고 싶으시건 어떤 길로 가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자, 이제 그 총선 일정이 아주 빠듯해졌죠. 17일 정도 남았는데 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변수라는 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뭐 마지막 변수라고 꼽혔었던 김정인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거고. 이제 정말 몇 가지 변수를 꼽는다면 정 선생님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결국에는 실수 같아요. 실수.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네. 말실수, 행동실수 이런 자책골들은요. 결정적인 또 판세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더 줄여나가는 그러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경험 많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영입은 저는 잘 된 것이다라고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세가 조금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경계심을 놓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죠. 개인 위생 관리 또 방역 당국의 지침 잘 챙겨 두시고요. 오후에는 간단한 야외 활동은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MBN 시사 스페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